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 그러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르는데 올해 집값이 떨어질 건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들어가셔가지고 분양을 하실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상승기예요, 계속. 자,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창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해제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40일 만이나 50일 만에 35일. 35일 만에 예. 정책 실수를 이제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 다시 묶은 게 아니라 반포 용산까지 또 확장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실제 그곳의 분들의 이제 여기 이제 다시 묶이신 분들, 그다음에 학대에서 묶인 분들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좀 황당하다는 네. 말이 많고요. 왜냐하면 토지 해제 자체도 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올해 6월 되면 재지정을 안 하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제가 됩니다. 우리 6월 예, 그냥 두면 되는데 이번에는 2월에 해제한 거였죠. 그렇죠. 예, 2월에 해제하고 이제 3월에 다시 확대 재지정을 했으니까요. 예. 한 3, 4개월을 당겨서 뭔가 했던 그렇죠. 의도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뭐 정치적인 의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냥 뭐 그걸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어쨌든 좀 이게 무리했다 뭐 또는 뜬금맞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이나 작년이 사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았고요. 올해는 그나마 작년 말부터는 그래도 뭐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더 안 좋았던 때라든지 재산권을 더 많이 침해당했을 때 오히려 한다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이제 2024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뜬금맞다라고 대부분 다 인식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단행을 했는데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통계는 이제 시세 통계고요.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봅니다. 예, 뭐 지금 분위기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황을 빨리 반영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정책을 할 때 쓰는 이제 통계는 실거래가를 많이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실거래가는 이제 한 달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뭐, 괜찮은 것 같다,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 달 동안 해왔었죠.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실거래가가 찍히면서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 재지정을 했는데 좀 뭐, 오판, 또 있었고, 뭐, 정책을 할 때 사용했던 이제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었더면 좋았는데, 참모들의 이야기만 듣지 않았나,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제 강남에서도 상당히 외곽 지역들, 송파에서도 외곽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지역들이 거여 마천, 뭐 이런 데인데요. 지금 뉴타운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10억 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되게 그 낮은 강남가 자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강남에도 이제 우리가 그 한 동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위례가 제일 황당했는데요. 제 지인이 위례에 사는데 송파 위례에 살고 있어요. 그 송파 위례는 지정이 되고 성남이나 하남 위례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근처죠. 예, 다 붙어 있고 어떤 경우는 성남 위례가 더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마포도 마찬가지고 용산 같은 경우도 마포하고 접한 데는 마포는 지정이 안 되지 않았어요? 예, 지정이 안 됐고 용산 같은 경우도 마포하고 접해 있는 부분들은 마포가 가격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가격이 폭등하고 사실은 그 전주 3월 17일이죠. 강남구 상승률이 0.83% 올랐는데요. 0.83%는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처음 본 통계입니다. 주간 통계. 많이 올랐다는 예,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 풀기 전에. 토지 확대 재지정하기 전에 3월 17일 기준으로 제가 주간 상승률을 보니까 강남구 0.83%. 맞아요. 토지를 풀었는 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0.83%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연율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43%가 넘습니다. 그렇죠. 이게 43%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집이 몇 억짜리인데 아니면 수십억인데 그렇죠. 43%면 맞습니다. 2, 30억 하는 집이 43% 올랐으니까요. 그게 평균이니까 사실은 많이 오른 데는 그보다 더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제 확대 재진영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는 여러분 참고로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누구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사실 토지를 풀기 전에
강남 상구 집값이 이제 작년 말부터인가 좀 오르다가 오름세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걸 풀길래 저는 이상하다. 아니 이 아무리 부활못인 제가 봐도 강남 상구가 오르다가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토호제를 풀면 당연히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고 집값이 오르는 건 뭔가 너무 당연한 로직 같은데 아니 이제 어쨌든 서울의 시장님이면 그 주변에도 제 핵심 참모들도 되게 뛰어나신 분들 또 부동산도 전문가분들 많을 텐데 이걸 몰랐단 말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보고 싶은 것만 사실 보게 되거든요. 그 목표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사실은 그 토호제 해제하기 직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현장 전문가 자문단 비슷하게 만들어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월요일인가? 예, 저도 연락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저는 이제 대학에도 오래 있었고 현장에도 지금 오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언 또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취소됐어요. 그게 기자분들한테 이제 소문이 퍼지고 제가 아주 비하인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가 토호제 확대 지정이 나왔는데요. 그걸 했어야 됐는데.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때도 하면 현장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이거는 위험하다. 뭐 다시 이제 동별로 묶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부동산 쪽 다루는 게 토지관리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토지관리과의 뭐 이런 자문 조직 같은 것들을 확대 개편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좀 저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현장을 잘 모르시고 그죠? 한 달 늦은 7거래가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오판의 그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수정하시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건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35일 만에 바꿨다라는 건 사실 정치적인 실수로 누구라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떠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어쨌든 토지 허가 거래를 풀면 집값 오를 수 있으니까 기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기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조급한 마음에 이거 못 사는 거냐 앞으로 하면서 막 영끌해서 사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그다음 플러스로 갑자기 이제 더 확대되면서 용산도 확대되고 반포도 확대되고 이분도 해당도 안 되는 분이 갑자기 더 해당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내 집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자산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자산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정책을 어쨌든 정책 35일 만에 바꾼다 생각을 누가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서 좀 되게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임대차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정말 고민해서 시행을 하고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있으면 6월 달에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거든요. 뭐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가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데요. 그리고 이제 확대 재지정한 거는 구별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면적으로 보면 서울시 27%고요. 27% 예, 그리고 40만 정도 됩니다. 2200단지에 4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이제 가구들이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원래 규제는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해서 동별로 하는 것도 사실은 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서초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초에는 딱 2개만 적용이 됐었어요. 아파트가 신반포 2차하고 진흥 아파트라고 있어요. 진흥 아파트는 조금 뜬금맞고요. 신반포 2차는 상당히 이제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 중에 핫 이슈가 되는 아파트인데 위치가 너무 좋아요. 원밸리 바로 옆이거든요. 아, 원밸리 바로 옆이군요. 예, 반포대로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 쪽이 되게 길어요. 쭉 이렇게 길어요. 원밸리 앞쪽인가? 원밸리 있고 옆에는 아리팍이잖아요. 그 옆에입니다. 그 옆에 반포대교. 왜냐면 제가 어저께 산책하다가 그쪽 반포 쪽을 맞습니다. 밥 먹고 그거 지나가다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거기 산책을 하면서 원밸리 아리팍 그다음에 이제 반포대교 그쪽으로 넘어가지고 반포대교는 아니고 이제 반포대로죠. 예, 그걸 넘어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이제 신반포 2차, 4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2개가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적용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서초까지 이제 다 지정이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이게 토지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구청마다 조금씩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서초구하고 제가 알고 있고 용산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자가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1주택자도 구입은 할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팔아야 되고요. 1년 정도는 뭐 그냥 금매로 내놓으면 팔릴 수 있겠죠. 거기가 뭐 사람들이 관심 없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릴 수 있는데 지금 용산구하고 서초구는 규정이 6개월이에요.
6개월로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예외 규정 같은 걸 만들긴 했는데 6개월은 좀 과하거든요. 그래서 예, 빠듯하죠. 잘못하면 뭐 이거 뭐 내 재산은 재산권 침해 때문에 이걸 풀었었는데 재산권 침해가 또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국토부나 이런 데서 좀 가이드라인을 줘서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은 제가 볼 땐 갈팡질팡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토지로 묶인 곳들의 집값은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거래가 없죠. 예. 그래서 거래는 거의 이제 중단됐는데 매물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게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토지는 거래는 줄이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없더라라는 게 거의 증명돼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잠삼대청이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주거선호지역으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잠삼대청, 아비어목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게 뭐 거의 증명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는 거의 안 떨어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게 그 확대 재진영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3월 24일이죠. 그 시행되기 한 일주일 동안에 거래된 거는 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서 거래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그거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고 뭐 호가는 예전 수준으로 그냥 가고 있는 형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또 이제 묶이신 분들, 사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전 수준에 복귀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 토지 허락하고 풀기 전에 가격이 있고 토지 허락하고 풀고 난 다음에 가격이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거 오른 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이제 풀기 전에 그 가격 약간 오르기 전 그 단계로 와서 지금 멈춰 있다는 건가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 잠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확인한 건 아직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된. 잠시 제가 알기로 풀고 한 다음에 30억 찍어 국민평수 30억 예, 30억 찍은 거는 이미 통계가 나와 있죠.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 32억 그리고 32억 9천까지 거래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매물 수준은 27억, 28억으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마 그 일주일간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웠던 토지가 지정이 시행되는 24일 전에 일주일간 동안은 뭐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뭐 32억 9천의 가격은 한두 건이니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예전에 이제 가격이라는 게 20억 후반대니까요. 그 수준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대치동하고 삼성동하고 청담동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리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원래 예전 수준으로 그냥 가는데 가끔씩 이제 가격이 오른 뭐 매물들이 이제 거래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뭐 그냥 그 수준으로 그냥 꾸준히 그냥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같은 경우는 청담 르엘이라고 아마 올해 말인가 입주할 건데 그 삼성동에 또 짓는 새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삼성 로아인가. 예, 그 아파트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조금씩은 또 오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향 요인 자체들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뒤에서도 저희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저는 잠시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잠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망 매물들 또는 이제 팔아야 되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나온다 그러면 뭐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 지금 현재 입주하는 물량들도 한 5천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잠실 르엘이라든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미성 크로바, 진주 아파트 이런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들어온다 그러면 뭐 파크리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바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데들 좀 노려보시면 가격 변동폭이 크니까 뭐 5억 가까이를 이렇게 막 그때 비싸게 주고 사느냐 싸게 사느냐 이런 거를 단기간에 이제 그렇게 변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허가구역 이걸 묶고 풀었는 게 다른 전반적인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제가 요즘 듣기로 마포구 집값이 약간 풍수성과처럼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 뭐 이제 용산 이런 데 못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마포구가 프레스티지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가장 가격이 높은데요. 24억이 넘은 거래가 찍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잠실하고 거의 차이 없는. 그래서 잠실이 텅비까지 왔다라는 기사도 봤는데요.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예, 엄청 올랐어요. 저도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정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성동구에도 신축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지주택 해가지고 들어오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아이파크 뭐인데 그 아파트도 지금 그 25억, 26억의 호가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도 사실은 가만히 뒀더라도 저는 30억 정도로 갈 수 있었다고 봐요. 이렇게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그 시장의 왜곡이라고 그러는데요. 왜곡된 건 어차피 다시 또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마포라든지 그 성동이 한 25억까지 가면 엘리트란 아파트가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쟤들이 우리보다 상급지가 아닌데 뭐 거의 우리 턱밑까지 따라왔네. 트리지움이라든지 아니면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가격을 더 이제 올린다든지 뭐 그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그런 형성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마포라 성동 쪽은 마포는 이제 많이 오르는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스티지 아일랜드 이런 게 아이언 뉴타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가 마레프라고 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마포는 그 강 보이는 쪽 있는 아파트들, 이 대단지는 없어요. 여기 그 토정동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전에 토정동 삼성 아파트인가? 거기에 신혼을 보냈는데요. 그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그 광창역 쪽으로 보면 강 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최근에 꽤 찾는 분도 있으시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이언 뉴타운이라고 공덕역 중심으로 그죠 있는 단지에서 이제 강 쪽으로 이제 조금 움직이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변화들이 최근에 조금씩 보입니다. 1월에서 3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토지거래하고 이거랑 그다음에 그 관련된 풍수효과 이런 거 외에 1월 3월 말까지 수도권 서울 포함 수도권 시장 집값 전체 상황이랑 좀 사람들이 심리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대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관망세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한 달, 원래 집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차를 살 때도 한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그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도 보고. 비싼 거고 차가 두 번째로 비싼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2달간 걸리면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관여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은 거의 2-3달은 걸리거든요. 뭐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아파트를 고르고, 그런데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2-3개 고르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임장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마음에 드는데 좀 깎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깎는 것도 좀 하고, 뭐 중개사하고 실랑이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셨다시피 그냥 해제되자마자 확 들어가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망세라고 보기보다는 대기 수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막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우대방에도 막 이렇게 사시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집도 안 보고 뭐 산다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안 보고 집을 사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런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진짜 비트코인 하셔가지고 뭐 수백억을 버신 분 아니고는 진짜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자기 뭐 이렇게 소비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옛날에 봤다. 뭐 가서 그거 봤는데 그 옆동 좀 찾아달라. 자기가 볼 때 거기가 훨씬 조망권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대기 수요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수요들은 이제 또 잠잠해졌죠. 그렇지만 뭐 언제든지 이제 폭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대부분 예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꾸준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 여전히 물어보고, 왜냐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원래 토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살려면 실거주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준비, 뭐 자금 같은 것도 다 대비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목동이 여전히 꾸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목동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서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 서쪽에 서울 이제 서쪽에 훨씬 더 많은 분이 사시거든요. 동쪽보다. 왜냐면 인천도 있고, 그죠? 시흥, 안산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주거지가 목동이거든요. 애 키우기. 여기 학군도 되게 좋고요. 중학교 이런 데는 아주 좋은 중학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 키우기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목동이 예전에는 강남하고 거의 어깨를 겨룰 정도로 가격이 괜찮았는데요. 지금은 강동구하고 비슷해요. 가격이. 30평대가 20억 정도 수준.
수준이거든요. 재건축 하기 전인데도 지금 그 수준입니다. 근데 사업성 굉장히 좋습니다. 목동은 사업성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거의 뭐 분담금이 없으실 거예요. 네. 같은 평형으로 넘어가시면. 오히려 뭐 환급 받으시는 그런 단지들도 있으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5만 세대로 넘게 이제 재건축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목동은 꾸준히 사시고, 곧 지금 해제되고 난 이후에도 거래들은 계속 찍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경기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예.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경기는 좀 어떠신가요? 경기 안 좋다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 소득도 안 증가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도 낮은데 지금 집값만 계속 올라갈 수 없다. 이거 뭐 크게 꺾이는 신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 안 좋은 거는 저도 안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원래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경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 그렇죠. 최근에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식당 간다든지 그죠? 이렇게 가보시면 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에 예전에 뭐 한 10명 앉아 계셨다가 이제 맞아요. 5명, 3명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전에 예약 어렵던 식당들도 요즘에 예. 자리가 대부분 웬만 흑백 요리사처럼 핫해진 분들 아니면 맞습니다. 예약이 좀 빈자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비들을 줄이시고 계시고 이런 걸 보면 내수 경기는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이 내수 경기가 계속 이렇게 정말 불황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별로 좋은 영향은 안 미치죠. 왜냐하면 이게 수요에 영향이 있고 또 심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이 있거든요. 뭐 지금 조금 있으면 뭐 공황 온다는데 뭔 집을 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조적인 변화인지 아닌지 저는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월세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전세일 때 우리 소비 수준하고 월세일 때 소비 수준은 다릅니다. 그렇죠. 월세를 지금 300~400만 원의 월세도 일반 그냥 그 주택 소유자분들이 내시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강남에는 여러분 강남 워낙 비싸니까. 20~30평대 아파트 월세는 그냥 300~400이에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전세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전세 워낙 사기도 예, 많고. 예, 사기도 많고 또 이건 뭐 무슨 내가 10억을 깔고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코인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월세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세를 내고 나면 사실은 이게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집값이 높아가지고 대출이 많아서 뭐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월세도 상당히 큰 주범이 아닐까 싶고요. 제일 큰 문제는 자영업자 분들이죠.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실이 굉장히 커요. 이게 담보대출이 많으냐 안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질을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0.3, 0.4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미국이 3%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연체율이. 근데 자영업자 연체율은 물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0.몇 %는 아닙니다. 이게 훨씬 높아요. 1%, 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연체율은 좀 심각하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왜냐하면 이게 연체가 계속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뭐 생활안전자금이나 이런 걸 계속 땡겨가지고 그죠? 또 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소비라든지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게 정말 공황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하고 강남 3구가 40만 채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한 2천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럼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강남 3구나 용산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뭐 고요 마천 쪽에서 한 1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상위 한 1~2%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우리 김 작가님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겠지만 상위 1~2%인 분들은 저도 되게 많이 만납니다.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 수준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보시는 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200억, 300억만 있다 그래도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0억 정도를 가지고 7, 8억 정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산이. 그거 생각하면 200억 있으신 분은 140억을 사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오히려 지방이 걱정이 되지 사실은 저는 서울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예. 지방 걱정된다 해주셨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 좀 지금 어떻고 여전히 매매가 둔화되고 있나요? 앞으로 회복은 좀 어려운 걸까요? 지방도 사실은 이번에 토어제 풀고 난 다음에 좋았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서울이 거의 전체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도 지금 난리야.
해라. 그럼 뭐 해야지.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꽤 있으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아주 주거 선호 지역만, 대구는 수성구, 네. 뭐 부산은 이제 해운대 동네, 해수동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지역들은 신축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이 오시고 중개사분들이 계약도 많이 하셨다고 그 제자분들이 많거든요, 부산에. 네, 그런 분들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았는데 또 이제 그냥 확 묶어보니까 이제 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근데 지방은 뭐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게 이제 그동안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굉장히 컸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구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급 과잉 문제는 거의 해소돼서, 특히 대구가 홍준표 시장님께서 거의 뭐 인허가를 안 내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렇다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러면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 하락했다 뭐 이런 혼조세를 쭉 꾸준히 보여왔었어요. 그리고 뭐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완판이 된다든지, 미분양이 저렇게 많은데 뭐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가격대가 괜찮다 그러면 완판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질 건데, 어쨌든 그 지방에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좋은데 좋은 아파트를 사라. 그거는 수요가 있을 거다. 그런데 뭐 본인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조금 외곽에, 서울도 마찬가지듯이 그죠? 외곽을 사시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예. 더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지방도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벌써 4월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랑 매물은 요즘에 그럼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에요? 거래량은 많이 줄었죠. 2월달, 3월달은 거래량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 저희도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묶으면서. 예, 맞습니다. 토지에 묶고 일단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요. 아마 이런 게 한 4월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원래 이제 토제 때문에 갑자기 이제 들어왔던 대기 수요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해소는 됐으니까요. 뭐 그다음은 이제 꾸준히 이제 집을 사실 분들은 사시겠죠. 이제 뭐 따지고 보면 핵심은 그 대출 규제인 것 같아요. 이제 대출 규제를 얼마만큼 정부에서 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다시 대출 규제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40년, 50년 이렇게 그 대출 기간을 잡다가 최근에 30년으로 땡겼고요.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거의 다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바뀌면서,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 대출이 나가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거의 막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주거 선호 지역은 별로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가격이 높은 데는 대출이 적고요. 대출 규모도 적어요. 그러니까 30억 아파트에 뭐 5억 정도 빌려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곽 쪽에 한 10억 아파트는 거의 뭐 7, 8억 풀로 땡겨가지고 뭐 생애 최초 이런 거를 하시거든요. 정책금융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면 외곽이 오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대부분의 구들이 떨어졌지만 강남하고 송파나 이런 데는 안 떨어졌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면 외곽이 떨어지지 중심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물론 이제 그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같은 것도 영향이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셔가지고 대출 받으신 분은 대부분 그 고정금리로 받으세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거의 한 1%포인트 정도 납니다. 요즘 빌리시는 자금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한 5에서 10억 정도를 빌리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냥 1%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상당히 큽니다. 원래 내시는 금액이. 원래 지금은 변동금리를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는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변동금리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정부에서 이제 좀 그 관치금융 같은 걸 해서 창구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자체도 이제 고정금리로 많이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쌉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를 빌리시면 스트레스 DSR의 영향은 크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 때문에 변동금리로 빌리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적게 이제 대출 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적용되면 영향은 있겠지만, 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 주거 선호 지역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서울에 한 10개 구 정도를 보는데요. 그런 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대출 규제 이런 거 사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까요? 이번 토지거래 풀고 묶는 걸로 인해서 뭔가 뼈아픈 실책을 앞으로 되게 더 조심할 것
같다라는 신중을 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정치 상황이 좀 그죠? 네. 예, 까지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맞아요. 이번 주에 결정이 나죠. 맞습니다. 4월 4일. 또 하필 4월 4일이에요. 그죠? 아, 사자리가 네. 또 두 개나 들어있는데, 뭐, 어쨌든,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부분은 있는 것 네. 같고요. 뭐 만약 그냥 복귀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뭐 민주당 정부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뭘 잘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값 좀 안정화시킨 거 외에는 별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드리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전 정권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규제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마포라든지 말씀드렸던 성동이라든지 강동도 그렇고요.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또 여전히 꾸준합니다. 꾸준한데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이제 뭐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오른다 그러면 규제를 하지 않을까. 네, 근데 토지 거래 허가제를 먼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초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3개구 정도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규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를 해야지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4개구만 묶은 이유가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거래제를 하면 이 효과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이제 박 시장이 죽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마 처음은 이제 규제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은 올해 꽤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르면 뭐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구별로 지정하는 건 되게 힘들지 않을까. 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9월 달에 일단 한시적으로 그죠? 9월까지 6개월 지정을 했는데요. 9월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또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는 풀기는 힘들 거다.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 또 그때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또 묻게요. 이러기가 진짜 창피하잖아요. 예, 정치하는 분들이 사실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래도 정책을 이런 무슨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건 힘들 거고요. 아마 동별로 이렇게 묶는 옛날 방식으로 그죠? 좀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마 동별로 묶어서 상당 기간 그죠? 이렇게 지속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뭐 크게 지금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이 이제 뭐냐 그러면 6월 1일 날 이제 재산세의 부과 시점이 오고요. 그다음에 아마 5월 며칠인데요. 그게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시킨 마지막 시점이에요. 그 두 가지 시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물론 7월 달에 스트레스 DSR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움직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산세가 따지고 보면 종부세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때 전에 팔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매수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점도 되실 수 있고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1년 동안 버텨도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하실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5월 달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네, 만약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같은 것들은 아마 그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집권하면 뭐 당연히 양도세 중과 배제는 스탑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채나 세 채 가지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하셔야 되는데 매물 잠기면 더 클 거고요. 거래가 이제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한 시즌2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마일드스톤들을 조금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공급증에서 그럼 서울 같은 경우 2026년 7년 공급이 부족해 집값 더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고 실제 지금 인허가 물량 보시면 26, 27 어떻게 되나요? 지금 25니까 26, 27 물량은 이미 다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 입주 물량을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인허가 물량은 작년 기준으로 한 30% 정도 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인허가는 사실은 착공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양을. 그래서 인허가보다는 입주 물량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예, 입주 물량은 2026년하고 27년은 두 해를 합쳐가지고 15,000세대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국부동산원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보시면 뭐 2만 호, 3만 호 이렇게 되실 거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는 거 다 들어가요.
예, 그 실제로 그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주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 원룸 같은 거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건 다 임대이기 때문에 전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다들 뭐 아파트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아파트 20, 30평, 뭐 좋은데 이런 걸 관심 있는데요. 그런 물량은 지금 15,000세대로 2년 동안 15,000세대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심각하다는 게 제가 30년 동안 통계를 봐왔는데요. 처음 보는 통계고요. 그만큼 적습니다. 예. 그리고 더 문제는 예전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그런 서울시 통계를 볼 때는 입주 물량 중에 신축이 많았었어요. 신규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았고요. 지금은 70%, 80%가 조합원 물량입니다. 즉 입주권이고요. 나머지 한 30%, 20%만 분양권이거든요. 즉 신규 분양 물량이라고. 100%다 공급된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조합원들도 분양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주인 있는 집을 한 7, 80% 공급하고 나머지 20, 30%만 지금 신규로 입주하는 겁니다. 이제 15,000세대 중에 한 5,000세대만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작년에 포항에 입주한 물량이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포항은 그냥 다 소화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포항과 서울의 인구수 차이가 20분의 1입니다. 포항이 한 50, 우리 김 작가님 잘 아시지 않나? 네. 대구 쪽이시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대구 분들도 포항 가서 많이 사시거든요. 제가 포항에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대구 분들이 많이 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물량인데, 근데 예전에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께서 야, 아파트가 빵이면 정말 좋겠다, 찍어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듯이 아파트라는 거는 최소 한 5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3년 전에 이미 엄청난 일을 많이 겪고 그죠? 3년 후에 착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가 3년 또 길어지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3년 내에 입주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4년 걸립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작년에 뭐 순살 아파트 사건. 예, 맞습니다.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뭐 시공사하고 계속 협상하고요. 그리고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4년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거의 30년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요. 유일하게 희망이 그 두 개인데요.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입니다. 근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정부에서 굉장히 땡길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하면 2027년도에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27년이 언제냐 그러면 내후년입니다. 이거는 일단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란 건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통합재건축에서 일기 신도시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통합재건축한 단지들이 보면 몇천 명 정도 돼요. 그 이해관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아파트 제일 문제가 뭡니까? 상가거든요. 이 상가에 대한 것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기 재건축들이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공기여 같은 것도 만약 민주당에서 정권을 장악한다 그러면 공공기여 같은 것도 굉장히 높일 거예요. 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늦추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도 거기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의 그 지자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진행은 잘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걸 더 받는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뭐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비대위 생기고 또 뭐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사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빨리 하면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본청약 한 대가 올해 이제 본청약까지 다 치면 한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올해 이제 본청약 하는 게 그나마 2028년이나 29년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0세대 정도가 상기 신도시에 나온다는 거는 상기 신도시가 서울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고양 창릉이나 이제 하남 교사는 괜찮은데요. 다분 대외곽이에요. 예, 그래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할 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부동산 상승 기폭제 인플레이션 얘기한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고 아파트 공사비가 서울 기준 평당 요즘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조금 외곽 같은 경우는 700~800달러 그러고요. 중심지는 900에서 1000달러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제일 높게 한 대가 신반포 22차인데요. 1300. 물론 재건축 아파트이긴 하고 좋은 지역이긴 한데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3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공사비 오르는 거는 서울도
그것도 영향은 있지만 서울에서는 전체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작죠. 왜냐면 땅이 워낙. 땅이 원적, 강남은 뭐 80%가 땅입니다. 사업비에서. 예전에 제가 압구정동 파출소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산 내역을 봤는데요. 300억이 예산이에요. 땅값이 290억. 짓는 거 파출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가공을 비슷하게 하나 지으면 되거든요. 10억만 하면 정말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도 면적이 넓잖아요.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걸 사는데 290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서울이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종사비는. 근데 지방은 내려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시다시피 3억 하던 분양가가 5억, 6억으로 올라야 됩니다. 지방은 7, 80%가 공사비예요. 땅값이 싸니까. 그래서 영향 요인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 그러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르는데 올해 집값이 떨어질 건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70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중동전쟁이라 그래서 막 이게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이게 한 번만 싸운 게 아니고 몇 차로 가서 싸웠어요. 예,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유가가 4달러였거든요. 지금하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낮는데요. 4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유가 오르면 한 1,500이 좀 싼 거고, 그죠? 한 2,000까지 가면 비싼 건데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석유로 대부분의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는데요.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었죠. 그때 이제 건설이 이제 중동 진출을 많이 해서 그죠? 도움을 많이 받았던데요. 어쨌든 그런 초고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집값도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도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만들려면 콘크리트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죠?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다 최저임금 적용되고 다 됩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좀 그 업종에 따라 다르든지 그죠? 지역에 따라 좀 달리 했다면 좋았는데 외국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외국에는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이 다릅니다. 다르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도 이제 가사 노동자들 분들 그죠? 필리핀에서 많이 데려오셨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 그분들 100만 원 못 받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데리고 와야지 이게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고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호텔 뷔페 가격이 지금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가서 드셔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팬데믹 전에는 이게 10만 원, 10만 원도 비쌌다고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선에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거죠. 짜장면, 뭐 라면, 아이스크림, 영화, 티켓 다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건 사실 좀 이상하긴 하죠. 예, 이상하죠. 물론 너무 많이 오르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근데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7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을 때 주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래도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게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많이 받쳐주고 가격도 올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데이터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판단해 보시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경찰서 짓는데 300억 중에서 290억이 땅값이라는 말에 되게 와닿는 제 에피소드가 제가 요즘에 러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곳곳을 다녀요. 예. 뭐 속초호수도 가고 반포한강공원도 가고 용산구도 가고 마포대교는 늘 뛰고 있고 그다음에 경복궁도 둘레길을 이렇게 뛰는 코스들이 다 있어서 뭐 혼자 뛰거나 지인들 같이 뛰거나 하는 데 어느 날 이제 반포대교 쪽을 뛰고 있었어요. 지인분이랑 차를 타고 가서 뛰더니 저한테 김 작가 러닝이 제일 비싼 스포츠야. 러닝이 제일 싼데? 신발 러닝 한 개 있으면 되니까 너 지금 평당 1억짜리 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를 가끔 와서 뛰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뭐 강남, 첨당, 뭐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인접해서 늘 뛸 수 있는 분들은 평당 1억짜리를 뛰고 있는 거 하길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야 뭐 가끔 가니까 자주 못 뛰지만 그걸 늘 뛸 수 있는 분들은 그 사실 입지를 산 거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게 한강 조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한강 조망이라는 건 한강에 가깝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조망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사용 가치가 아니고 그냥 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 예, 그래서 산책 많이 하시고 진짜 한강공원보다 좋은 산책거리가 없고요. 가보시면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뭐 집 앞에서 바로 나가면 한강공원이죠, 반포는. 예, 그래서 그런 사용 가치 측면에서도 뭐 러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격들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신축 아파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신축 아파트 구별법 어떻게 될까요? 뭐 신축 아파트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이게 뭐 낡은 게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신축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일단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거선호지역, 강변을 따라서 있는 데들이 대부분인데요. 뭐 강남 3구, 용산구,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포하고 성동구, 그죠? 그 다음에 광진구, 그 다음에 양천구. 양천구는 뭐 강은 아닌데요. 뭐 하도 뭐 좋은 목동이라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강동구라든지, 그죠?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 데가 뭐 좋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나 아니면 그런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죠. 그리고 GTX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역 주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가격대들이 계속 일본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고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이 뭐 학군, 뭐 교통,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데요. 서울의 주거선호지역은 아마 바뀌기가 힘들 거고요. 우리가 외곽으로 가고 서울이 아닌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저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보면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나 이제 서울과 다르게 지방이나 서울 외곽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베드타운 형식으로 돼 있는데 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일자리는 그냥 단순한 일자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야기하는 그 미래의 고급 일자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거기를 직주건접이라고 보통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일자리, 그러니까 클러스터화되어 있는 고급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뭐 바이오라든지 그죠? AI라든지 우리 판교가 왜 좋으냐? 뭐 서울 접근성도 좋은데 사실은 거기 가보면 정말 게임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고 신입 직원도 뭐 연봉이 뭐 1억이 된다는 2억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일자리 모인 데가 뭐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도 좀 해당될 거고 강남 당연히 맞습니다. 삼도심이라는 게 왜 삼도심이냐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서 삼도심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또 여기에 또 고급 일자리도 많을 거고. 맞습니다. 예, 여의도는 뭐 금융 쪽이니까. 금융권이 또 얼마나 이 연봉이 높습니까? 연봉이 높고 뭐 퇴직할 때 우리 친구들 보면 퇴직할 때도 뭐 몇 억씩 들고 나와요. 제 아는 동생이 몇 년 전인데 네. 은행 다니는데 네. 시중은행 중에서 메이저 다니는데 희망퇴직을 받는데 당연히 안 했지만 한 몇 억을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일 많이 줄 때는 정말 5억도 넘게 줬는데 요즘 조금씩 줄었대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니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라고 하지 그 돈 주면서 나가라고는 안 하는데 여기는 돈을 주면서 막 이렇게 주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한 번에 몇 억을 받는다는 건 그러니까요. 사실은 살면서 그 거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보시면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기 힘들거든요. 직장인들이. 이게 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돈들은 대부분 소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소비가 됩니다. 근데 한 번에 5억이 들어오면 이거는 다 이게 뭘 할 수가 있거든요. 신중하게 뭔가 돼. 이를테면 뭐 이렇게 요즘 금융상품 중에 연금상품 같은 경우 뭐 4, 5%씩 주는 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거 넣어놓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10년 후에는 뭐 정말 몇백만 원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걱정 전혀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도심이 그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 그래서 클러스터화된 고급 일자리, 그 다음에 대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들이 뭐 저희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앵커 테넌트, 키 테넌트라고 그러는데요. 대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마곡 산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마곡에도 보면 LG라고 하는 앵커 테넌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3만 명, 5만 명씩 막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 다 고급 연구하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계속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판교도 보면 제2판교, 제3판교 하고 있고요. 마곡도 보면 지금 3조, 4조짜리 개발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넓어지죠. 강남이라는 게 원래는 강남구만 강남이었거든요. 서초구는 옛날에 없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초동이 있었는데 이걸 분구를 한 거예요.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같은 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갑자기 송파구가 붙어가지고 이제 3구가 되고 어느 날 또 보니까 강동구가 붙어가지고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만큼 그 외연 확장이라는 게 무섭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일자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대차에 기대할 수 있는 청약 부문 여전히 뜨겁겠죠. 앞으로 꼭 참여해야 되는 청약 혹시 있나요? 뭐 이게 분양가 상한제
되고 있는 단지들은 좀 보시는 게 좋는데요. 올해 한 3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뭔가요? 레미안 원페를라라고 해서 방배 6구역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뭐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482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DH 방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일반 분양분이 많은데요. 뭐 반 정도가 일반 분양분입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도 아마 20억 초반대 정도의 30평대가 분양가가 책정될 거예요. 근데 이미 방배동은 평당 1억 정도 지금 입주권이 하고 있습니다. 방배 6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입주권을 사면 30평대가 거의 지금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억, 35억을 주셔야지 입주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입주권이라는 게 30억이면 거의 한 30억 들어가야 돼요, 돈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분양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20억 초반대라고 하면 정말 로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관심 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잠실 르엘 앞에서도 말씀드린 미성 크로바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그러니까 1800세대 정도 되는데요. 2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입니다. 뭐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잠실역에 이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 아파트니까요.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큰 거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 주구죠. DH 클래스트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아파트인데요. 5000세대입니다. 5002가구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일반 분양분이 2,400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그냥 넣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시면 여기도 아마 뭐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뭐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평당 2억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냥 30평대가 30억에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30억 시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셔가지고 분양을 하실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뭐 군데군데 좋은 지역들이 있긴 한데요.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고 분양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예전엔 그 주변 시세보다 낮은 데들을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아마 주변 시세보다 낮은 데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공사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면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냥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러면 이제는 들어가시면, 왜냐하면 3년이나 4년 후에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나 4년 후에는 정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점이니까요. 그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것도 신축이고 초신축이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분양을 받으시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야, 이 세 곳 다 너무 어딜 당첨돼도 사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살면서 저도 뭐 집을 사긴 했지만 저는 이제 청약을 받은 건 아닌데 청약을 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혼도 못했고, 당연히 결혼을 못했으니까 애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점수가 거의 뭐 미천하죠. 아무리 뭐 통장이 몇 년 됐고 뭐 다 넣었어도. 그래서 그냥 집을 샀는데, 살면서 가장 부러운 게 좋은 입지 청약 당첨되신 분들. 왠지 아세요? 이게 청약 로또라 불리잖아요. 그럼 비슷한 걸 로또에 딱 친다면 로또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되고 주변에 없어. 내 주변에 로또 1등은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로또는 저한테는 스타 같은 거예요. 연예인. 연예인을 보면 뭐 그렇게 부럽잖아요. 나랑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근데 청약은 있어요. 주변에. 몇 명은 꼭 당첨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이 본 사람도 있으면, 그러니까 물론 그걸 노력했겠지만 사실 몇 억, 어쩌면 한 10억 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이 청약에 내가 넣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노력 대비 너무 많은 걸 얻으니까 사실 청약이 되신 분과 안 된 분 사이에서도 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꼭 셋 중에 하나 넣으셔서 꼭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진심으로 듭니다. 정말 꼭 넣으셔가지고 당첨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택가격이 근데 이렇게 지금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교수님은 이제 미래는 모르겠지만 그 과거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상승 논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수님이 지금 현실인지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라는 생각할 것 같아서, 주택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우리 소득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지표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하고 PIR이라는 지표를 많이 쓰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이제 그러니까 대출입니다. 대출. 내가 이제 지금 평균 정도 소득이 가진 분이 평균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평균 정도의 주택을 살 때 얼마만큼 이제 상환 부담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00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60이고 제가 알고 있기에 서울이 이제 150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100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저는 좀 발표가 좀 안 되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이제 원벨리, 레미안 원벨리 같은 경우가 70억에 드디어 이제 직형 거래가 그 9평이라면서요? 예, 34평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70억에 완전 RR일 겁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 34평이 70억이라서 그 동네 34평이 다 70억인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72억까지 거래된 거를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 72억이요? 예, 72억까지 거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아파트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냥 무감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자산가 분들이고 이러시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양극화니 뭐 박탈감이니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한 평당 3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고요.皇宫 주변으로는 미국은 뭐 3억이 아니라요. 평당 한 10억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다. 100평인데 100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미국 분들이 저 가격이 미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러려니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딴 나라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그걸 사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 1%도 아니고요. 0.1%, 0.01%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1년에 몇십억, 몇백억씩 벌거든요. 소득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몇천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제일 좋은데 어디야? 이러면 반포, 뭐, 그 얼마야? 70억. 뭐, 그래. 그럼 사지. 뭐, 이렇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자기하고 빗대가지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자꾸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좀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PIR이라는 지표를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입니다. 그래서 PIR이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전국이 한 5, 서울이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 지표가 가지고 있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소득으로 사지는 않거든요. 뭐냐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도 보면 모아둔 돈이 뭐 얼마 되는데 예, 뭐 아니면 전세금 빼면 얼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뭐 지금 얼마 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대출을 할 때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무슨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가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년치를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은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으로 집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소득을 모아서 사는 거지. 그래서 자산이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 노인분들이 현금 흐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무슨 현금 흐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한테 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없어요. 외국 분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4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뭐 50대 이런 분들은 자식한테 돈 주겠습니까? 이제 안 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아니고 자산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비교할 때도 항상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 그러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를 살 때 30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30년, 40년 전 통계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 30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평균 소득을 가진 분이 서울의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안 되고요. 그건 되게 위험한, 그건 진짜 영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파워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0만 엔 되는 두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2억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1억 정도 되는 두 분이 이게 뭐 일본도 한 20억 가까이 되는 타워 맨션 이런 것들을 많이 산다라고 해서 뭐 이게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우리도 이제 그 맞벌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이 다 대기업 다니시면 2, 3억 벌거든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또 부모님들도 되게 잘 사시고 그래서 집 살 때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집값이 과연 높으냐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로 본다 그러면 서울의 강남에 집을 사시는 분들도 대략 5에서 10 사이예요. 소득이 한 2, 3억씩은 충분히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시는 거 5에서 10이 무슨 그 PIR 이 정도 내가 소득이 한 뭐 3억에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PIR이 10 정도 되면 30억에서 50억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뭐 이게 저도 집값이 싸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그분들이 사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최고의 좋은 집을 사서 그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70억 보면서 난 집 못 사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생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 욕이나 하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거든요.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강남 상구, 뭐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 뭐 송파도 다 합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로 쳤을 때 1%가 뭐예요? 0.1도 아니고 0.0 중에 1%, 진짜 극소수란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가 상징적인 부동산에서 그거다 보니까 뉴스 기사라든가 그런 데서 자격증 뽑다 보면 나랑 뭔가 격차가 크게 난다 생각하지만 나는 왜 이렇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말 그냥 소수만 사는 거를 나와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잘못된 방법이긴 하죠. 미국에도 맨하탄 그렇죠. 뉴욕의 정말 핵심 지역 이런 데 사는 분들이 거기는 원룸이 한 월세가 4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튜브에 여러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물가라든지 생활 이런 거를 찍으시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보시면 정말 집을 갔는데 정말 요거밖에 안 되는 저희 앞쪽에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 집에 사시는데 그 월세 얼마냐 그러니까 뭐 400만 원 우리 돈으로 예, 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0평 엄청나게 크다란데 강남에 400만 원밖에 안 되는 정말 싼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외국에서도 보는 그러면 저 시골에 그죠? 뭐 정말 큰 농장에 이렇게 뭐 대저택 성 같은 데 사시는 분도 그 가격을 보면 저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야 여기는 이렇게 큰데도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저도 어디 나가든지 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니 10억짜리 20억짜리 지금 충분하죠. 뭐 좋은 데 사시는 거고 뭐 내가 편하면 저 되는 거고 내 직장 가까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거를 사시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도 적당한 선까지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열심히 사는데 동기가 되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지금 벌써 이제 4월이니까요. 하반기 부동산 수도권 집값 일단 한번 예측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꾸준하게 오를 거라고 봐요. 그 오름폭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하도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누가 하든지 간에 저는 어느 집단이나 정당이 하든지 뭐 저는 계속 꾸준히 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뭐 금리도 많이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0.75%포인트 기준금리가 떨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가상금리를 높여가지고 이게 지금 4% 초반대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작년 우리가 초만 하더라도 3% 초반대였어요.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예요. 네. 지금 벌써부터 여러분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입주했는데 옛날 헬리오시티 입주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올랐어요. 지금 아마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전세 시세 30평 물어보시면 12억, 13억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그나마 예전에 10억 밑으로 떨어졌던 데가 가장 쌌던 데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본다 그러면 공급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매매는 뭐 저는 꾸준히 오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일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어느 특정 시점들을 고려해 보셔가지고 잘 이제 선택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는 지금 아직은 폭등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전세가 월세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앞에서도 저희가 월세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지금 그나마 잠잠한데요. 근데 전세는 계속 매물이 줄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가 이제 토호제 때문에 줄었지 매물은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매물이 지금 8만, 9만 정도 됩니다. 서울이. 근데 전세 매물이 2만, 3만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래를 보시면 전세 거래가 매매 거래보다 두세 배 많습니다. 매매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작아요, 원래. 그런데 매물은 매매가 훨씬 많고 지금 전세는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더 걱정하는 게 월세입니다. 월세는 지금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면 강서에 있는 아파트도 한 200, 300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월세 200은 저도 거의 보지를 못했던 건데요. 팬데믹 이후부터 이게 급격하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월세가 이제 좀 괜찮은 지역들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운영 수익 측면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기 때문에 3%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아마 매매에서 월세로 이제 간다 그러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매매 가격에서 월세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직 우리가 전세라는 그냥 과도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월세는 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과거와 다르게 임차인도
선호하지만 이제는 임대인도 한 3% 나오니까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한 200만 원 나온다 이러면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가격도 오르잖아요. 은행에 넣어놔도 3% 안 나오고 요즘은 예. 여러분 정기예금 해보시면 3%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은행에 넣어놔도 3% 안 나오는데 그 3%도 나오고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거는 그 시세 차익은 없거든요. 1억 넣는데 2억 받아가시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식이나 하셔야 되는데 그건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1억 넣는데 잘못하면 2억이 받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화가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월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이날 몇 번 했었죠. 이게 부동산 시장이나 대출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의 그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4% 초반대 정도, 3% 후반대 받으시는 분은 정말 이제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 같은 것도 이렇게 하거든요. 해서 대출 알선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저 대출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전자계약하고 저희는 이제 다 전자계약을 하다 보니까 대출에서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3% 후반대가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4% 초반대라는 거는 지금 대출금리, 지금은 가상금리를 굉장히 떨어뜨려가지고 3% 한 초중반대를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통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3% 후반대 또는 3%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3% 후반대로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뭐 1, 2년 내에 집을 사시는 경우는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3%대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이게 그 티핑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대출을 좀 일으키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자, 혹시나 교수님 말씀과 다르게 부동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부동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신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가 제일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근데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라도 뭐 크게 나쁘지 않게 가면, 왜냐하면 지금 수출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수가 이게 수출로 좋아졌던 게 내수로 이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수출이 괜찮고 내수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수출로 돈을 버는 거는 대부분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에서 버는 게 중소와 이 자영업자로 안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은 더 그게 또 굉장히 큰 문제라서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조심스럽게 하지만 저도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좀 불안하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그 하도급 대금 같은 것들을 쪼이겠죠.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 또 뭐 더 주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 같은 것도 하고 그죠. 이러면서 쪼이고. 투자라든가 외국 쓰는 게 아니라 사내 유보금을 계속 그냥 더 맞습니다. 쌓는다든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경기 이게 저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크게 지금 대부분의 것들은 영향 요인이 좋은 영향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모르는 이제 변수도 있죠. 뭐 갑자기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네, 그걸 자꾸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그런 것까지 예측하자고 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 아닌가요? 그걸 예측하셔가지고 자꾸 27년 전에는 그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대요. 본인이 확신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월세 살아야죠. 그렇죠. 그냥 월세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전세도 막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그 블랙스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하시면서까지 뭐 본인의 자산을 배분하시는 게 북한에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미사일 쏜다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저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집을 뭐 10채 가진 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채 사고 그죠? 뭐 또는 갈아타기 하고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집 한 채에 있으면 다 떨어지면 다 떨어졌다가 오르면 다 오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이걸 뭐 이거 뭐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과한 그죠? 예, 우려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지금 수도권 기준은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뭘 산다면 어떤 물건을 좀 사야 될까요? 일단 빌주택자분들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단지들을 좀 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두 개 정도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관망 수요가 아니라 대기 수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보시고 그 매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좀 보시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올해도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매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잠실 같은 경우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마 금매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 수준이다 그러면 뭐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대신에 이제 어느 지역을 사시느냐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지금은 입주가 많은 지역들이 올해 거의 마지막 입주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사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금액순으로 본다 그러면 광명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이면회경 뉴타운, 천호동에도 이제 천호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올해 적게는 이제 뭐 한 3,000세대, 많게는 이제 광명 뉴타운은 15,000, 16,000세대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제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 게 좋고, 방배동에도 이제 재개발한 아파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은 방배동 또는 잠실 이런 데들도 입주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매물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하시면 좋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난 1, 2억밖에 없는데 뭘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셨을 때 광명 뉴타운에 가보시면 아주 초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 하나짜리. 근데 대형 단지 2, 3천 세대의 그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지금 한 4, 5억 정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파트들도 나중에는 올라요. 왜냐하면 그 대단지에 있고 좋은 지역에 있으면 우리가 한 동짜리 아파트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억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고요. 예, 직접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생애 제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활용하시면 거의 80% 가까이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지금 사셔가지고 사시면 안정적, 이게 집이라는 게 무슨 그냥 투기 수단은 아니고요. 최근에 젊은 분들 보면 너무 투자로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시고요. 맞아요. 나중에 뭐 하시는데 정말 좋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게 좋고, 주변에 그 유주택자 친구분들하고 어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집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대부분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약간 하락에 대한 이야기라. 하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야 뭐 그 돈이 있으면 그냥 코인 해. 예, 아니면 야 요즘 뭐 그 만나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요즘 벤츠 신형 나왔던데 그거 괜찮아.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여러분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뭐 저는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요. 근데 엄청 동안이셨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한 100살까지 살기는 힘들 거예요. 남자니까. 90 정도 되면 한 30년 더 살면 끝나는데요. 그리고 저희 때는 뭐 죄송스럽지만 지금 그 국민연금 이런 게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4학년까지 있고 이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 집사노도 그렇고 뭐 계속 맞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잘못하면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120살까지 살 수도 있고. 맞다겠다가는. 지금 대기업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옛날보다도 더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계시는 제 후배분들 보면 더 빨리 나와요. 뭐 그리고 삼성전자도 요즘은 그렇게 뭐 미래 일자리 아니다 이래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20살까지 사신다. 지금 것도 계속 그냥 꾸준히 자산관리 같은 거 하셔야 되는데, 환자가 자꾸 벤츠 이야기하고 코인 이야기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코인 뭐 벌 때는 많이 벌 수 있는데요. 되게 변동성이 큰 상품은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보다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젊을 때는 좀 고생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나이 들어서 이제 편안하시려면 젊을 때 고생하셔야 되고요. 저는 젊은 분들이, 저도 이제 벤처를 하고 있는데요. 벤처 같은 거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 젊은 분들 만나가지고 저도 상담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안 하시려고 그래요. 대부분 어떤 일도. 예, 뭐 그냥 가만히 계시고 뭐 이러는데, 저는 뭐 사업을 하시든, 그죠? 직장 생활을 하시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사시면 성공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열심히 안 사십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그러니까 옛날 저희 세대가 하듯이만 하시면 정말 괜찮게 정말 예, 부도 축적하실 수 있고. 왜? 안 하니까. 앉아 코인이나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뭐 코인 하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나쁘다고 얘기하신 건데. 저는 여러분 네, 뭐 비트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하시는 걸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가 자산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예, 포트폴리오를 잘 하셔야 돼요. 거기 올인하는 건 절대 예, 아니죠. 맞습니다. 그냥 집도 있으시고 코인도 어느 정도 하시고 뭐 주식도 하시고 이러는 건 좋은데, 막 자산의 90%를 코인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MZ세대 소비 측면에서 저희 집이 이제 뭐 부유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흙수저라고 막 포장하고 싶진 않은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뭐 넘칠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다 택시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30살에 참치를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을 저는 아직 기억해요. 와, 이렇게.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 그 당시 벌써 한 12년 전이니까 엄청 고급 참치집에 간 것도 아니에요. 일반 동원 참치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가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건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제 참치라는 그 식당의 가격이 엄청 비쌌다기보다 참치는
비싼 음식인데 내가 이제 처음 먹어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저는 이제 예전부터 소득이 굉장히 높아진 편이니까 그렇죠. 이제 늘 이제 집에 뭐 평소에 사실 여러분 김밥 먹고 막 급하게 먹습니다. 뭐 바쁘니까. 근데 한 번씩 이제 스시나 소고기 오마카세 같은 거 먹으러 가면 너무 젊은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이제 돈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닌 친구도 있을 때 와 이건 진짜 제가 그 당시 먹었던 참치랑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많은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나 들었고 두 번째가 내 집 마련도 정말 저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입지에 들어간다면 저도 뭐 집을 산 게 21년 11월이었거든요. 그때가 최고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서울로 한다면 막 떨어졌다가 또 반등하고 하는 거. 근데 좀 다른 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랑 좀 다르게 당연히 이제 오르고 떨어지면 뭐 기분이 뭐 좋기도 하고 떨어지기 뭐 안 좋기도 하지만 다른 것과 다르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맞습니다. 내 자산의 일부는 이제 여기에 파킹해놨다. 이제 난 또 다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으고 하는 거지. 이거 조금씩 뭔가 내 버팀목? 나는 다 망해도 집은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금융자산은 여러분들 그 해지를 내가 뭐 적금을 들고 있다 이러면 해지는 클릭 한 번로 해지가 가능하고 은행 가가지고 그냥 해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자산은 끝까지 안 팝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대출을 받아가 땡겨가지고 내가 뭐 생활안전자금으로 다른 걸 쓰시더라도 거의 이건 안 팔거든요. 그리고 팔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고 그죠? 이게 뭐 내놔야 되고 뭐 또 보러 이러면 않고 또 가격 협상해도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산을 쌓아두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금융자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시면 좋다라고 드리는 부분도 그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열심히도 와닿는 게 옛날에 사실 열심히 사는 게 그렇게 뭐 큰 대단한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열심히 살아서. 근데 요즘 시대가 좀 정말 좋은 게 열심히 사는 게 드디어 강점이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잘 사시면 됩니다. 예, 그냥 남들 다르게 그죠? 내가 열심히 출근해서 그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회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옛날에 저희는 그냥 한 직장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뭐 2, 3년 후에 또 더 업그레이드가 옮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자, 원래 부동산 얘기를 좀 돌아서 그러면 이제 수도권 위주 많이 했으니까요. 지방도 한 번씩 한 줄 평씩만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강주, 대전, 세종 한 줄 평씩만 가볍게 가겠습니다. 부산 현재 어땠고 앞으로 좀 올해 하반기 어떨 건지. 뭐 부산은 입주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예,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움직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제자분들이 부산 쪽에서 중개업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곧 이제 매매 움직이고 좋아질 건데 이게 서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경상권이죠. 대구까지도 다 포함해서 입주 물량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계속 안 좋았고요. 여기 지역들은 대략 5년 오르고 5년 떨어지고 대부분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좋아지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거선호 지역 보시는 것이 좋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매로 많이 전환되는 수요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선업이 지금 되게 괜찮습니다. 울산은 조선업 경기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옛날만큼 사람은 많이 안 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좋고 트럼프 시대에 또 조선업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울산에 있는 중개사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울산은 전세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대구는 원체 이제 작년까지도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홍 시장께서 이제 아예 그냥 인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입주하는 물량이 몇천 세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될 것 같은데요.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은 역 주변으로 서대구역이나 동대구역 쪽으로 보면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주상복합 아파트는 3개 동이 올라가는데요. 2개 동은 아파트고 1개 동은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텔도 대부분 다 30평으로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적으로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그 주상복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은. 울산은 주상복합이 아예 안 됩니다. 울산도 서울처럼 태화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을 여기 많이 지었는데 거의 예전에 분양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가격이 옛날 가격을 지방분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그 주상복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좋아하는데? 네, 서울은. 왜요? 그러니까 지방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옛날 좀 보수적인 면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냥 아파트라 그러면 뭐 이렇게 땅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아직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많고요. 네, 그런 성향들이 조금 서울은 지금 주상복합 좋아하는 분도 많고요. 주상복합이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마포도 보면 한강 프로지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가격이 되게 높거든요. 30평이 뭐
20억하고 뭐 이렇게 많이 높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오히려 한강 조망을 더 신경 쓰시는데요. 지방으로 갈수록 주상복합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요. 그나마 좀 있는 데가 해운대. 예, 해운대는 사실은 주상복합이라는 게 조망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상복합과 아파트의 이게 정확한 차이는 주상복합 어쨌든 상가랑 예, 주거가 같이 있는 있죠. 거잖아요. 예, 예. 그냥 아파트는 상가 건물이 따로 있는 거고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는 따로 있고 그다음 단지가 좀 형성되는 거고 주상복합은 단지는 없고 그냥 상가 이렇게 뭐 한두 동 정도 이제 주상복합도 아니면 단지도 형성될 수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게 밑에 상가가 있다는 게 큰 차이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상업지에 들어서거든요. 네. 그래서 상업지에 사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그래도 집은 나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파트는 그래도 산책할 때가 있고 요즘은 여러분들 신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 조경을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아파트 한 바퀴만 도시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데들이 이제 그냥 일반 아파트고요. 근데 주상복합은 일단 좀 번잡스러운 거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도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번잡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밑에 상가가 있으면 좀 지저분하다고 또 생각하시고 옛날에 여러분 빌딩 같은 경우가 상가가 다 밑에 있었어요. 큰 빌딩이. 그래서 저도 이제 첫 직장이 정경련인데 정경련에서도 그 상업시설은 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 난다고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1, 2층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너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상가라는 거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되지. 이게 뭐 주상복합 상가는 상가만 보이잖아요.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시지 않고, 예, 그리고 또 이 면적 자체도 사실은 좀 적거든요. 주상복합이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주차하기도 좀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니까 불편하시는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인기가 지방으로 갈수록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뉴스, 언론, 기사, 유튜브도 나오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거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거래량하고 매물 같은 것들을 네.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시는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 10,000건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거래가 많이 된다 그러면 5,000건이 넘고요. 아마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한 5, 6천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진짜 곧 폭락할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본인들이 살려고 하고 있는 대기 수요는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기가 생기면 확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속 뭐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데 뭔가 그 대기 수요 그리고 요게 뭔가 규제가 해제되거나 최근에 이제 토호제 해제되면서 지방분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엘리트 중에 32억까지 거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2억 9천까지도 거래됐는데요. 32억 거래된 건 지방분들이 사셨어요. 그동안 이제 실거주 해야 되니까 못 사시는 거예요. 지방자산가 분이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뭔가 기회가 딱 되니까 그냥 확 들어오셔가지고 사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기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IMF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매물의 수준이 한 30% 떨어진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도 우리가 처음에는 나라 망한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30% 넘게 막 가격을 던졌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락하려면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을 가지고 뭐 판단하시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매물도 최근에 뭐 매물이 8만 개, 9만 개 되니까 폭락할 거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신 대부분인데요. 매물의 질이 중요하지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매물 양이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2022년 말 23년 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시장이 안 좋았을 때예요. 내놔도 안 팔리면 안 내놓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물을 내놓고 뭐 팔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물의 호가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서울만 하더라도 매물의 호가가 예전에 여러분이 한 20, 30% 떨어졌던 가격을 생각하시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가보시면 대부분이 호가가 높아요. 즉 엘리트라는 것도 거의 30억 가까운 수준에서 지금 또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물의 질을 보셔야 되고요. 거래량이란 것만 판단하시면 되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상승기예요, 계속.
이 하락기라는 것은 우리가 금융위기가 오거나 IMF가 왔을 때 하락기입니다. 금융위기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부터 떨어져 2013년까지 떨어졌어요. 2010년, 11년도에는 집주인들이 정말 싼 가격에 내놔도 아무도 안 샀었습니다. 강남도. 그런 때가 하락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가격 떨어지면 매수세가 확 붙거든요. 그럴 때는 상승기예요, 상승기. 상승기인데 중간중간에, 그죠? 금리를 너무 1년 만에 7배나 금리를 올렸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 시기가 중간중간에 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나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파트 말고는 안 하시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나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상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때에 비해서 짓지도 많이 않았어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안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죠. 분양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기존에 지어진 것도 많고요.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근무 환경들도 옛날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단지내 상가 이런 데 가시더라도 저도 이제 뭐 치킨집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홀에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집에 그 갖고 오면 치우기가 귀찮잖아요. 쓰레기 버려야 되고, 이거 치킨 뼈다구는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홀에서 먹겠다 그러면 떼기 싫어하세요. 그냥 픽업 하시면 40% 할인해 드린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홀 자체가 좁고요. 이젠 대부분 배달만 해요. 그래서 음식점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업용 시설에 많은데요. 대부분 배달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같으면 100평을 쓴다 그러면 이제는 50평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시설들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최근에는 상가가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상가를 안 짓는 방향으로도 많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야 상가를 안 지어도 돼? 아파트는 원래 상가를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안 짓는 아파트도 많이 늘어날 정도로 이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그죠?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생기시면서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예전엔 지식산업센터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지식산업센터에 조그맣게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 자체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오피스 공간 조그만 것도 잘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파트. 왜냐하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강남의 좋은 지역의 꼬마 빌딩들은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는데 이면도로만 들어가 보시면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강남에도.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저희같이 이제 벤처 기업들이 최근에는 창업하는 벤처 기업도 거의 없고요. 기존의 벤처기업들도 투자를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조그만 사무실로 옮기고 아니면 뭐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업용은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아파트는 지금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가 이미 꼬마 빌딩화 되어 있어요. 수익률도 꼬마 빌딩보다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월세가 꼬마 빌딩보다 좋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있고요. 가격도 꼬마 빌딩이에요. 30평이가 70억인데 70억 우리나라 꼬마 빌딩의 거래량 서울의 꼬마 빌딩 거래량의 60% 정도가 50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 자체가 꼬마 빌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는 합쳐가지고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가로수길 굉장히 오랜만에 지나갔는데 지금 제가 찍은 영상 올라갈 건데 그 메인 도로 있잖아요. 거기 양쪽을 제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둘 다 왕복을 한번 해봤는데 그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실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 거기다 그 비어있고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지 공실이 많다고 사람이 없어진지 몰라도 사람도 별로 없고 공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제가 또 전문가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안 낮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건물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시간 싸움이 시작된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빌딩이 이제 수익 환원법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월세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뭐 상업용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그 아파트 가격 그 평당 가격하고 상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츠 같은 상품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가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나 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상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뭐 실평수 10평을 하면
평을 해야 되고요. 이게 평당 싼 데가 한 5천만 원이고요. 비싼 데는 평당 1억 하거든요. 그러면 20억인데 20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상가도 가끔씩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하는데요. 상가에 업종이 들어와서 20억의 그 가격에 수익 환원법으로 맞춰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만약 그게 병원이 많다 그러면 약국은 가능하고요.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카지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국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상가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단지 내 상가도. 그냥 아파트 평당 가격에 그냥 맞춰야 되는데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분양받은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떨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월세를 못 떨어뜨리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 이번에는 시간 싸움에 건물주가 좀 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기에 찝어주시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입주장이 거의 2025년에 아마 그 실수요자분들한테 맞춤형 입주장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을 이제 광명뉴타운, 이문효경뉴타운, 천원뉴타운 이런 데들을 좀 잘 누리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그런 천원뉴타운 또 되게 좋은 데인데요. 그게 20평이 한 12억, 30평이 한 14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인데 굉장히 저렴하고 한강에도 되게 가깝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좀 선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분양가도 계속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전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집만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공급 부족의 거의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번에도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심영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